아시아로 어차피 유학 갈 거면 같이 가자. 그래, 우리 둘 다 그러면 1지망은 아시아 1등 일본, 2지망은 중국으로 쓸까? 잠깐만 우리 둘 다 1지망에 붙을 거니까 2지망은 후진국 한국으로 써보자.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항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계획했던 일본 유학도 가지 못하고 친구와 이별을 하게 된 영국 여성의 한국 유학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직 일본 유학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된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유학 가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국에서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영국인 유학생 세이렌입니다. 제가 한국에 좋은 대학에 다닌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 한국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줄 알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현재는 너무 만족하고 관심이 매일 증가하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건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일 친한 친구 도브레와 함께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걸 꿈꿨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떤 나라를 정했던 건 아니었어요. 10대 소녀들이 대부분 그렇듯 허무맹랑한 미래를 꿈꾸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때 무슨 겉멋이 들었는지 저와 도브레는 아시아로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영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이비리그로 진출하죠.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와 도브레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대학을 가지 않은 채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기도 싫었습니다. 분명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다다른 곳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는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이 가득한 나라였죠.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에 그들의 문화를 배운다면 영국 내에서 별 볼일 없는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도브레는 아시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우선 나라를 선별해야 했어요. 아시아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배움의 목표가 뚜렷했기에 세계에서 인지도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했죠. 중국의 북경대와 일본의 도쿄대학 정도를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처음엔 중국이 지도상 워낙 크고 넓어서 이왕이면 큰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데 아닌 사람은 중국 문화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화에 대해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 잘 맞지 않는다는 글들을 보니 선뜻 중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는 활동적인 도브레는 중국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죠. 결국 저와 도브레 모두 만족하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었고 영국 내에서도 일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도쿄대 역시 꽤 명문대로 알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도브레는 일본 도쿄대를 목표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서류를 접수하는 날 1지망과 2지망을 신청해야 했어요. 당연히 저와 도브레는 1지망으로 일본을 작성했지만 2지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사실. 도브레는 저에게 별다른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중국을 2지망에 적더라고요. 적고 나서 떨어져서 다른 곳을 가야 한다면 중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전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선뜻 그녀를 따라 중국을 2지망으로 적지 못했죠. 당연히 일본만 생각하고 있다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아의 다른 대학들을 추천해 줄 수 있냐고 유학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유학 관계자는 요즘엔 한국에 많이 유학을 간다며 한국 내에서 인지도 있는 대학들을 알려줬어요. 처음 듣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전 중국보다 한국이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중국 노래를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길거리를 가면 종종 들리는 한국 노래의 한 곡을 알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노래가 유행할 정도면 꽤 괜찮은 나라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브레와 다르게 이 지망을 한국이라고 적었답니다. 그렇게 유학 서류를 접수하고 약 2주 동안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같이 일본에 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여행 경로도 짜는 등 이미 마음은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던 발표일이 되었을 때 전 그만 속상해 울고 말았습니다. 도브레와 제가 다른 곳으로 유학 가게 되었거든요. 도브레는 원하는 일지망인 일본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지망인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일지망인 일본에 떨어졌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던 일본에 가지 못한 것도 슬펐고, 단짝 친구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가깝다는 점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면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을 위안 삼았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주 만나긴 어렵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자주 보자고 도브레와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죠. 우울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인천공항 모습에 놀랬어요. 영국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출발했던 공항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거든요. 가고 싶던 일본은 못 갔지만 한국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기숙사는 2명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같이 사용하는 2명은 한국인이었는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민망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쭈뼛쭈뼛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좀 전에 흠칫 놀랐던 한국인 여학생이 유진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만나서 반갑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이 풀리며 저 역시 반갑다고 웃었죠.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걱정이 컸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국의 명문대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오는 학교였어요. 당연히 영어도 수준급으로 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나중에는 제가 한국말을 배워야 하니 기숙사 안에서는 한국말을 써달라고 방 친구인 유진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면 유진은 자신도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며 자신에게 영어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웃었죠. 덕분에 저는 유진에게 영국에서 사용하는 실제 영어를 알려주고 저는 유진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꽤 수준급 영어를 사용하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게 정말 멋지다고 늘 생각했죠. 학교 생활도 정말 재밌었고 기숙사에서 유진과 보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도브레와 연락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었어요. 처음엔 전화를 많이 했는데 각자 일정이 바쁘다 보니 문자로 주고받는 날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크게 신경 못 썼는데 어느 순간 도브레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 걱정이 되어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어요. 도브레는 아픈 곳이 없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울더군요. 전 무슨 일이 있냐고 많이 힘들고 속상한지 물었어요. 제가 일본에 같이 갔었다면 도브레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떨어져 도와줄 수 없으니 저 역시 속상해지기 시작했죠. 도브레는 매일매일 외로움의 무게를 느낀다고 말했죠. 새로운 학교에 도착했을 때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진 건 너무 오래전이라고 말하며 흐느꼈어요. 그녀가 희망했던 따뜻한 환영과 다르게 학생들은 먼 곳의 사람을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듯 멀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대요.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브레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굴었고 이는 교실 밖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일본어의 빠른 대화를 이해하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아 허문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죠. 그들은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고 한다고 하는 일본인들이 종종 와 놀리는 듯 말을 걸었지만 도무지 발음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들 문화 자체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힘들다고 말했죠.
도쿄의 분주한 거리에 생동감 넘치는 색채들은 도브레의 눈물과 어우러져 회색의 흐릿함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전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그녀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도브레인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을 떠나 생활한 적 없어서 힘들 수 있다고 그녀를 토닥이며 일본은 한국과 가까우니 주말에 놀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도브레와 전화했던 주의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생각보다 긴 시간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았죠. 오랜만에 도브레를 볼 생각에 기분 좋게 일본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가장 놀랐던 건 여기가 일본이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분명 유학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와보니 아닌 것 같았어요. 공항도 한국보다 훨씬 더 작은데 건물 자체도 작은 규모였거든요. 한국 공항에서는 저 같은 영국인이나 유럽인 등 세계 각지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일본 공항은 아니었죠. 드물게 보이는 외국인들을 보며 저 역시 도브레에게 들었던 말대로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타고 친구 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도 워낙 지하철을 잘 이용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지하철로 이동했죠. 일본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당황했던 건 정말 번거로운 과정이었어요. 환승하게 되면 표를 매번 구입해야 했는데 심지어 현금만 되는 역도 있더라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과 정말 가까운 나라이고 일본이 더 잘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영국도 현금보다 카드를 더 선호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웠죠. 솔직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공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이동하는 순간 도브레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뭔가 이거다라고 콕 찍어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저에게 딱딱한 일본인들의 행동을 보고 느꼈죠. 한국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동할 때 영어로 된 안내문이 많기도 하지만 친절한 한국인 특유의 특성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영어를 못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일단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환승할 지하철역을 잘못 내려서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제가 서 있는 곳에 오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가는 일본인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왜 도브레가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았죠. 그래도 도브레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전하진 않았어요.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일본에 잠시 머무르다 다시 한국으로 떠날 거잖아요. 하지만 도브레는 다르죠.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해서 잠시 기분을 풀어주는 것으로 제가 일본에 온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일지망인 일본이 떨어지고 이지망인 한국에 오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브레에겐 비밀이었죠. 대신 한국에 오자마자 도브레에게 한국에 와보라고 말했어요. 도브레가 다니는 대학을 구경했으니 이번엔 제가 다니는 대학을 구경해보라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사실 도브레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길 바랬어요. 소극적인 성향의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적극적인 성향의 도브레라면 한국이 분명 재밌고 좋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브레는 흔쾌히 알았다고 답하곤 제가 일본에 갔다 온 다음 주 주말에 한국에 진짜 왔어요. 전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줬답니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한국에 왔다는 건 그만큼 일본에 있기 싫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전 도브레에게 제 방 친구 유진을 소개시켜줬어요. 유진에게 도브레 이야기를 전했더니 함께 만나자고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짜 한국인이 가는 맛집은 찾기 힘들 거라며 한국 안내를 자처해줬거든요. 유진을 처음 만난 도브레는 놀라는 눈치였어요. 우선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데 놀라고 친구처럼 너무 잘 지낸다는 점에서 또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도브레 그리고 유진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물론 학기 중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온 거라 많이 돌아다닐 순 없었는데요. 도브레는 충분히 한국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탑승하러 이동하는데 자연스럽게 현금을 꺼내더라고요. 일본처럼 한국도 현금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공항에서 미리 환전해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웃었어요.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면 다 되는데 무슨 소리냐며 제가 오히려 놀렸어요. 그리고 도심 곳곳에 놓여있는 영어 안내판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도통 영어 안내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을 켜고 이동하는 게 익숙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일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한 학기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일본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일주일도 안 되어 도브레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곤 한국 학교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죠. 저와 다르게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는 도브레는 연구전에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 예상대로 도브레는 한국에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덕분에 앞으로 벌어질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더욱더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도브레가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길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으로 떠났던 친구마저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한국행을 선택한 그녀의 선택이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발표 멈춰요. 지금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번 학기 학점은 줄 수 없고 또 우리 베이징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학생 징계 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할 건가요? 중국 최고의 대학교인 베이징 대학교의 한 강의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중국인 교수는 발표 중이던 학생의 말을 끊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은 이 장면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거주 중이고 현재 베이징 대학교 3학년 학생인 송가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는 요새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 최고라는 표현을 쓰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어른들 눈에 제가 좀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꽤 힘든 학창 시절을 거쳐 대학에 온 지금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중이거든요. 다들 공부하는데 뭐 그렇게 유난이냐고요. 맞아요. 공부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하죠. 그런데 제게는 큰 압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외동딸인 제게 정말 기대가 크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게 송가옥 네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국을 위해 일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나 특출나야 해. 특히 공부로 어디에서 밀리면 안 된다. 2등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해 오셨거든요. 어머니 역시 제가 어딜 가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니 항상 행동거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진짜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단 한 번도 일탈을 한 적이 없고 동아리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말에 제대로 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바빴지만 공산당 의원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이니 아버지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국회의원과 어울리는 멋진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제 이런 노력을 아버지도 다행히 잘 알아주셔서 아버지는 어딜 가든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선거 유세 때에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인사를 하곤 했는데요. 제 친구 부모님들이 절 알아보시고 아버지께 역시 의원님은 가정교육도 남다르다며 엄지를 들어 보이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화답을 하셨고요. 제 어깨도 절로 위로 솟아오르곤 했죠. 지역 명문고 출신이라 제 친구들 역시 집안의 기대감을 안고 생활하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그런 친구들 눈에도 제가 좀 신기했는지 한 번씩 제게 너무 갑갑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힘든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고 최고라고 해주면 절로 힘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염원하던 베이징대 진학 후 아버지는 제게 많이 너그러워지셨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견문을 넓히려면 해외여행도 다니라고 매번 큰 용돈을 턱턱 안겨주셨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며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죠. 제가 다니는 베이징대는 본 전공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3학년 1학기부터거든요. 이때부터는 전공 공부로 바빠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학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외부 활동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얼마든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꼭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덜어내니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사실 1학년 때에는 친구들을 사귀고 여행을 다니느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부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러보냈나 싶어 괜찮은 학내 활동을 찾아보던 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베이징대로 유학을 오거나 교환학생을 온 외국인들을 위해 학교 가이드를 해주고 중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학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가서 관광을 하며 만나본 외국인들은 있지만 외국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는데 이런 활동이 제 시야를 더 트이게 해주고 신선한 경험을 만들어줄 것 같아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와 1대1로 한 학생이 매칭되었습니다. 지석이라는 이름의 한국 학생이었어요. 연세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한국인이 매칭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정말 기뻤습니다. 왜 한국인 매칭을 바랬냐고요? 제가 작년부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한국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요새 한류 한국 스타일이 중국에서 대인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한국 드라마가 중국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유치하지도 않고 뻔하지도 않고 남녀 주인공들의 용모도 중국 배우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주말이면 넷플릭스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듬더듬 한국어 몇 마디는 할 수 있는 정도라 제 한국어를 이 한국인이 알아들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서 좀 설레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들뜬 마음이 표가 좀 났나 봐요. 이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송가옥, 너 뭐 좋은 일 있니? 아주 즐거워 보이네.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잘 없고 저도 대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오래간만이기도 해서 신나게 요새 제게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제가 웃으면 항상 마주보고 웃어주던 아버지께서 같이 웃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신나게 떠드느라 저는 어머니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 전까지 눈치도 못했지 뭐예요? 이날 저녁 식사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밥을 먹는 건 아주 끔찍했고 단단히 체해서 밤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께서 나가시기 전 저를 찾으셨습니다. 한국아, 요새 중국의 한류니 뭐니 하며 한국 문화가 많이 밀려들어오다 보니 너도 덩달아 그 흐름에 휩싸일 수 있겠지. 그런데 너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너는 아빠의 뒤를 이어 중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유행에 휩쓸려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굴면 될까? 남들이 그렇게 우매하게 굴 때 너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를 할 사람이거든요. 유행에 너무 휩쓸려 다니는 가벼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한국 학생에게도 중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의 좋은 면을 잘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그제서야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제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을 보니 밤새 잠을 못 자고 뻑뻑대며 고생했던 고통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학교에 갈 채비를 했죠. 다른 때보다 신경을 좀 더 썼습니다. 한국인이 보았을 때 초췌하고 구질구질한 중국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니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두세 개는 더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본 남자들 중 제일 큰 남자였어요. 그리고 피부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피부에 뭔가 한 것 같진 않은데 화장을 한 저보다 피부가 좋아 보여 좀 머쓱해졌습니다. 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지석이가 먼저 잘 부탁한다며 친근하게 말을 걸더군요. 꽤 유창한 중국어에 약간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지석이와 함께 진행한 중국 가이드는 꽤 즐거웠어요.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자들이 환상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석이의 깔끔함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남자들 중에 이렇게 깔끔하고 보송보송한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은 몇 없거든요. 양치도 자주 하지 않아서 입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석이는 밥을 먹으면 꼭 양치를 해서 입냄새가 안 나는 건 물론 치열도 아주 고르고 예뻤습니다. 게다가 늘 은은한 향수향이 풍겼죠. 여느 중국인과는 다른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 지석이와 만나는 날이면 옷을 심혈을 기울여 고르고 화장도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기 전날부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다짐이 스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중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인을 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본 지석이는 중국인들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항상 라인을 보내주고 오늘 고마웠다며 자상하게 남겨주는 메시지는 제 마음을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한류가 중국에서 유행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고도 남더군요. 그런데 지석이의 매력을 저만 알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변에서 인기가 꽤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제게 지석이 애인이 있냐고 물어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석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지석을 만날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하고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가 났냐고요? 지석이 이런 인기를 즐기는 것 마냥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하든 항상 웃으며 대해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달려가 가방도 들어주니 안 넘어갈 여자가 있나요? 결국 전 지석이에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친절과 웃음이 자상한 메시지가 나 혼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이렇게 공평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에 질투심이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지석이 애인도 아닌데 그렇게 안부를 챙기고 도움을 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중국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다들 네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오해해서 위험해. 저의 이런 짜증에 지석이는 빙그레 웃으며 절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만 같은 지석이의 까만 눈망울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남들에게는 예의를 차린 거야. 그리고 진짜 오해할 사람은 오해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티를 내도 안 알아줘서 서운하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오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저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대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니. 태어나 처음 겪는 이 감정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대로 굳어버렸는데 그대로 지석이의 입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서의 첫날을 맞이했어요. 지석이와의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다른 여학생들의 시기 질투도 오히려 유쾌했고요. 이렇게 자상하고 멋진 사람이 내 첫 남자친구라니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생각하지도 못한 큰 사건이 닥쳤습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했어요. 지석이가 베이징대 안에 한국 학생들의 모임에 가자고 했거든요. 저처럼 가이드를 해주는 중국 친구들도 함께하는 자리인데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갔습니다. 지석이 친구들 앞에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말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날 밤에 팩도 하고 옷도 미리 골라놓고 아침에 신경 써서 화장도 엄청 공들여 했죠. 지석이의 친구들은 지석이만큼은 아니지만 꽤 멋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보다 키가 다 크나 봐요. 어깨도 넓고요.
중국 남자애들은 어깨랑 골반 넓이가 비슷한 일자 체형인데 한국 친구들은 다들 어깨가 제 몇 배는 되는 듯 했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쓰는 동아리방은 이상하게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향긋한 비누향이 가득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죠. 친구들을 보니까 지석이가 더 좋아져 버렸어요. 같이 한국 식당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이런 멋진 남자들 틈에 둘러싸인 저를 부러워하는 중국 여자애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엄청 우쭐했죠. 그런데 그때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석은 국회의원의 이번 발언 어떻게 생각해? 한국에서는 망언이라고 난리가 났던데 말도 안 되지. 중국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이런 걸 비판하지 않고 저런 발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 중국이 진짜 발전을 하려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사죄를 할 수 있어야 해. 어이지석 멋진데?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송가옥을 사랑하는 것과 역사는 별개지. 내가 중국인을 만난다고 해서 역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송가옥도 이런 것은 정확히 알아야 해. 송가옥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니. 송가옥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석 역시 멋진 애 말 나온 김에 이번 한일대학생 역사교류 토론회에서 좀 강하게 나가보면 어때? 지성인으로서 이런 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하잖아. 역시 한국인과는 대화가 통한다니까. 평소 좀 괴짜 소리를 듣는 하우이와 지석이의 대화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공산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 대한 비판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송가옥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속한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곧 저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지석이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했는데 말을 할 걸 그랬나 싶더군요. 지석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지석이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비난이잖아요. 학창시절에 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없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지석이가 말하는 것 같은 부끄러운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지석이는 혐한을 하는 중국인들처럼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대체 저를 왜 만나는 걸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인데 힘이 쭉 빠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첫 남자친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중국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니. 이날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허둥지둥 돌아왔는데 대체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지석이의 연락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우울한 마음을 달래러 산책을 하려고 집 밖에 나섰는데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석이가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송가옥 무슨 일이야? 아팠어. 왜 그래? 원인 제공자가 나에게 왜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그만 눈물이 차올라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지석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달래주더군요. 가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듣고요. 집 앞에서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실갱이를 하는데 하필 이때 아버지가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평소 한국을 중국보다 한 수 아래라고 보며 우리가 이끌어줘야 하는 나라로 보는 아빠.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외동딸, 그리고 외동딸을 끌어안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라니. 아버지는 매서운 눈초리로 지석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근처 카페로 지석이를 데려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집 안으로 떠밀었어요. 따라오지 말라고요. 1시간이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리는데 지석이 연락은 없고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쩐지 요새 좀 들떠 보이더라니. 남자친구가 생겼었구나. 내 아빠. 그런데 지석이는 좋은 아이예요. 모두 지석이를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정말 좋아요. 그건 됐고 그 친구는 내가 공산당 의원인 걸 모르던데 일부러 말을 안 했니?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구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나 더 묻자. 그 친구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던데.
알고 있었니? 아주 강경하던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 중인데 제 생각을 끊고 아버지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장래 중국 국회의원이 될 너와는 어울리지 않아. 송가옥 알고 있지.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어. 그렇게 제 첫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지석이는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는 합니다. 보나마나 아버지가 엄청나게 나쁜 소리를 했을 테니 저를 보고 싶을 리 없죠. 아마 정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둥 마는 둥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지석이는 학교에서 도통 마주칠 수 없었고 뒤에서 애들은 헤어졌네 누가 참내하면서 수군대는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일주가량이 지나며 지석이와 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 무렵 하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송가옥 너 오늘 저녁 대학생 역사 토론회 갈 거지? 지석이가 한국 대표잖아. 하우이는 학교에서 중국 애들보다는 한국 애들하고 더 친한 애라 그런지 소식이 좀 늦었나 봅니다. 눈치도 더럽게 없지 적당히 얼버무리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게 라고 했는데 하우이가 그럼 제 자리를 맡아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 앞자리로요. 꼭 오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니 오고 있냐며 문자를 하도 보내놓는 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토론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울을 슬쩍 보니 초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 이 꼴로 가도 되나 싶더라고요. 헤어졌는데 뭐 어때 싶어서 터덜터덜 가서 착석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지석이는 여전히 빛나는 얼굴이더라고요. 맘고생은 나만 한 건가 싶어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토론회의 분위기였어요. 이 토론회의 후원사가 공산당이라서 같은 성향의 발표자들이 중국 대표로 참여했거든요. 처음에는 공동의 발전을 논의하자며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던 토론회였는데 중국 쪽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다음 차례로 올라온 한국인 발표자의 슬슬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죠. 게다가 사회를 맡은 중국 교수님은 중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티가 나게 중국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석이를 비롯한 한국 쪽 토론자들은 얼굴이 굳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불편한 분위기가 정말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그냥 적당히 웃으며 살면 안 되나. 설령 양국이 해석한 역사가 좀 다르다 해도 굳이 지나간 일을 들춰야 하나 적당히 덮고 지금은 가까운 나라이니 협력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석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들 감정적으로 진행되려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은 토론이 아니죠. 우선 토론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사회자인 교수님이 발언 기회와 시간을 동등하게 양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적을 떠나 토론회니까 사회자로서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 과장님께 저렇게 말을 하다니 중국에서는 부당해도 좀 참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지석이의 모습에 장내가 살짝 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석이의 발표가 시작하고 나서는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조용해졌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백두산과 만주의 주인은 한국이며 동북공정의 내용에 대한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한 열변을 토해냈어요. 그러자 진행자는 토론회 시간이 다 됐다며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뭔가 쫓기는 듯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였던 학생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저만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은 걸 배워갔고 중국이 오히려 모든 걸 잃고 방황하던 백성들을 챙겨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하고 항상 중국인으로서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교과서에서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이제껏 아버지를 통해 보고 들은 내용들이 통째로 부정당하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가는데 지석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송가옥 이 토론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물쭈물하는데 지석이가 먼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토론회에 네가 올 것 같았어. 이 이야기를 너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좀 충격받았지.
사실 나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부 반대되는 이야기들인데 내 발표를 보면 정말 맞는 말이잖아.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건 다 거짓말이고 교과서도 거짓으로 가득 찼던 건데. 나는 지금까지 뭘 보고 뭘 들은 거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워지는 순간을 맞이한 제게 지석이는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몰랐던 걸 알았으면 된다고.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양국이 진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석이의 도움을 받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우이가 알고 보니 역사 바로알기 동아리의 회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베이징대 안에서도 꽤 있단 것이 놀라웠고요. 사실 알면 알수록 마주하기 힘든 진실이지만 지석이 말대로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피하지 않고 현실을 마주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생각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설령 바뀌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제가 더 이어나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름방학에 지석이를 따라 한국 여행을 갈 예정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공부 중인데 얼마나 통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예요. 캐나다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살고 있죠. 저는 딱 6개월 전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친했던 20년 지기 친구 샤샤가 거리를 걷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추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루가 시작됐어요. 전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알림을 스크롤하면서 제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명문 대학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28명 사망.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기사를 클릭하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그때 전 희생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았어요. 바로 샤샤였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둘은 가장 친한 친구였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제 곁을 지켜준 샤샤. 전염성 있는 웃음과 끝없는 에너지로 언제나 모험이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던 샤샤. 대학교 2학년을 가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찼던 샤샤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방이 빙글빙글 돌았죠. 이건 현실일 리가 없었어요. 분명 어떤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샤샤의 번호를 눌렀죠.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됐어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슬픔과 분노 속에 며칠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먹을 수도 잘 수도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었죠. 총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 집착적으로 뉴스를 봤어요. 알면 알수록 더 격분했죠. 범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여러 경고심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대요. 경찰 대응은 느리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범인이 너무 오랫동안 난동을 부릴 수 있었죠. 그 여파로 다시 한번 나라의 허술한 총기 규제법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정치인들은 생각과 기도를 보낼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죠. 저는 항상 캐나다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깊은 환멸감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문명화되었다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죠. 우린 어떻게 매년 이런 무의미한 폭력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면서 의미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악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어떻게 깨어날지 몰랐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뜻밖의 소식을 받았죠. 몇 년 전에 겨울교환 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 소녀. 소영이가 제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금 소영에게서 연락이 오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루나야, 내 슬픔에 너무 미안해 라고 썼어요. 지금 너의 심정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말해줘.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총격 사건 이후 누군가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준 건 처음이었고 소영이의 친절함에 감동했죠. 위로의 말에 감사를 표하고 버티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며칠 후 소영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이라고 썼죠. 내 생각인데 한국에 와서 나 좀 만나볼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걸 아는데. 어쩌면 환경을 바꾸는 게 너한테 좋을지도 몰라.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서울 구경시켜줄게. 모든 걸로부터 멋진 휴식이 될 수도 있잖아. 여러 번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고 혼자 외국으로 여행 가는 건 겁났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지역에 대해 망설여지게 하는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한국은 억압적인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악명 높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탈북자들과 그들이 겪은 가혹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한국도 그보단 안전하지 않을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안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끊임없는 비극의 기억 끝없는 뉴스 보도 친구들과 가족들의 동정거린 시선에서 벗어나야 했죠. 머리를 맑게 하고 평화를 되찾아야 했어요. 항상 친절하고 든든했던 소영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하는 완벽한 방법 같았죠.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음을 정했어요. 초대에 감사를 표하고 정말 가보고 싶다고 답장을 썼죠. 몇 주 뒤에 서울로 출발할 계획을 세웠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발일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총격 사건 이후 빠져있던 슬픔과 분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죠. 비행 당일 저는 여권을 들고 탑승구에 서서 다른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내쉬었죠. 바로 이거예요. 제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꿀 여정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내면에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다가올 일은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기대 앉아 푸른 하늘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저를 새로운 모험과 인생의 새 장으로 데려다줄 비행기였죠. 인천국제공항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전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 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언어 장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낯선 나라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 붐비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제 걱정이 서서히 샤샤지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였어요. 공항은 널찍하고 천장이 높았으며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었죠. 바닥은 말끔했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익숙한 공색하고 비좁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데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어를 모르면 길을 잃을 줄 알았는데 한국이 외국인 여행객들을 배려하려 많이 노력한 것 같았죠. 이 나라를 여행하는 게 생각만큼 벅차진 않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짐을 찾고 나오자 소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꼭 안아주는 소영이를 보니 바로 편안해지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수다를 떨었죠. 기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이용하기 쉬웠죠. 표지판도 명확하고 안내 방송도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어요. 소영이가 말해주길 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대중교통 인프라에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고장나고 신뢰할 수 없는 우리 동네 지하철 시스템 생각하니 살짝 부러웠죠. 첫 번째 목적지는 압구정에 있는 소영이네 가족 아파트였어요. 동네를 걸어가는데 모든 게 얼마나 안전하고 질서정연한지 놀라웠어요. 길은 깨끗했고 조명이 잘 되어 있었으며 넓은 인도와 녹지대도 많았죠.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번영된 분위기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소영이 부모님과 여동생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와 여러 반찬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그분들의 환대와 친절에 감동받았고 오랜만에 제가 속한 곳에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 다음날 소영이는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을 구경시켜줬어요. 먼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한국 건축물들이 즐비한 경복궁에 갔죠. 화려한 대문과 안뜰을 걸으며 소영이가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줬어요.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과 정원의 평온한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경외심을 느꼈죠. 거기서 우리는 명동의 붐비는 쇼핑 거리로 향했는데 화장품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없는 게 없는 가게들과 노점상들을 구경했어요.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도 엄청 다양했고 군중들의 열정과 에너지도 대단했죠. 총격 사건 이후로 우리 동네에 만연했던 차분하고 침울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인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위협받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죠. 밤늦게까지 어린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가족들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드는 젊은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익숙해진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한국에서의 첫 주.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 방문이었어요. 소영이가 꼭 가보자고 했는데 정말 잘 갔다 싶었죠. 그 도서관은 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웅장하고 탁 트인 공간에 높이 솟은 책장들 아늑한 독서 공간들로 가득했거든요. 장소도 방대하고 다양했고 여러 언어의 책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책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곳의 분위기였어요. 붐비는 쇼핑몰 한복판에 있는 공공도서관임에도 평온함과 경건함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말하고 책을 소중히 다뤘어요. 우리 동네 공공장소에서 늘 목격하던 훼손이나 절도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우리가 책장을 둘러보는데 전이에 대해 소영이에게 물었죠. 소영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과 지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어요. 도서관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책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 문화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관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과 학습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사람들이 공유 공간과 자원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질서와 예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잘 관리된 공원과 공공장소까지. 이곳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소중히 하는 사회라는 게 분명했죠. 그런데도 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온기와 환대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날 반겨주고 포용해 주려 애썼죠. 지하철길 찾는 걸 도와준 할머니부터 윙크하며 떡볶이를 더 주신 포장마차 아저씨까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경험을 되새기며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한국처럼 전쟁과 가난의 폐허에서 번영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재건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의 삶을 이끄는 교육 중시 공공장소 존중. 공동체 의식과 공동 책임감 같은 가치관과 우선순위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매일 밤 잠들면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예상치 못한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영원히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 간직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든 한국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 해왔던 것처럼 강인함과 회복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머문 2주차가 시작되면서 저는 편안한 일상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신선한 커피 냄새와 소영이네 가족들이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깼죠. 우리는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곤 했어요. 매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고소한 전부터 매콤한 김치찌개까지 다양했죠. 아침 식사 후에는 소영이와 함께 도시를 더 탐험하러 나갔어요. 계속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였어요. 자가용 소유가 필수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왔던 터라
처음에는 버스와 기체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의심은 금세 샤샤졌어요.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현대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기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했고 깨끗했으며 와이파이나 충전 포트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었죠. 역사는 밝고 한글과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도시의 구석구석을 쉽게 연결해주는 광활하고 포괄적인 교통망이었어요. 소영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한국 인프라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공유해줬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죠. 우리는 교육과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인들의 결단력과 회복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 제 앞에 펼쳐진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 분명했죠. 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려 북적거리는 거리로 나오자마자 감각을 압도할 듯한 광경소리 냄새에 파도가 밀려왔죠. 시장은 좁은 골목과 붐비는 가판대들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각각의 가판대마다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 도자기, 전통 한복에서 최신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쌓여 있었죠. 공기 중에는 고기 굽는 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수다, 그리고 가끔 상품의 주의를 끌려는 상인의 외침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시장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흥분과 발견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국적인 향신료를 파는 가게부터 불이 붙은 횃불을 저글링하는 길거리, 공연장까지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펼쳐졌죠. 소영이는 맛있는 간식을 맛보거나 친절한 상인들과 잠깐 잡담을 나누며 혼란스러운 환경을 가뿐하게 안내해줬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속에 황설탕과 계피를 넣은 달콤한 팬케이크 같은 호떡을 파는 가판대를 지나게 되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연세든 여성 상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막 철판에서 구워낸 뜨거운 호떡을 하나씩 건네줬죠. 첫입을 베어 물자 바삭한 겉면과 끈적하고 달콤한 속의 완벽한 조화에 놀라고 말았어요. 전에 맛본 적 없는 맛이었고 저도 모르게 행복에 젖어 한숨을 내쉬고 말았죠. 시장을 계속 둘러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어디를 가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 미소와 친절한 말로 우리를 반겼죠. 그건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였고, 고향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환영받고 수용되는 기분이 들게 해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만남은 시장을 떠나려던 참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수제보석을 파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소영이가 무거운 쌀 봉지를 들고 힘겨워하는 노인을 발견했죠. 망설임 없이 그녀는 달려가 도와주었고 노인의 손에서 봉지를 받아 들고는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고집했어요. 우리가 노인과 함께 그의 집 근처 아파트까지 걸어가며 그는 어눌한 영어로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유권 측 이후 전쟁에서 군인이었다고 하면서 그의 나라를 괴롭혔던 파괴와 고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또한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정신을 목격했는데, 전쟁의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마침내 그의 아파트에 도착해 무거운 쌀 봉지를 내려놓자 그 노인은 우리를 차 한 잔 대접하겠다며 안으로 초대했어요. 우리는 작은 거실에서 그와 함께 앉아 향기로운 녹차를 홀짝이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그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 대해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보아온 변화들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해 들려줬어요. 우리가 노인의 아파트를 나와 다시 활기찬 도시거리로 향하는 동안 경외감과 영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 한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살아온 전쟁과 가난으로 나라가 찢어지는 것을 본 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희망이나 낙관을 잃지 않았죠. 그는 한국인들의 정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을 몸소 보여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소영이와 저는 도시 곳곳을 계속 탐험하면서 한국 생활의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는 고대 전통과 최첨단 현대성의 놀라운 조화에 감탄했어요.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훌륭하게 보존된 고대 사찰과 궁전을 방문했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이 개발되고 정제되고 있는 빛나는 고층 빌딩과 첨단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조화와 균형의 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라의 엄청난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호작용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통합과 공동의 목적 의식이 있었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았지만 또한 서로 교감하고 강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곳으로 저를 데려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낸 무의미한 폭력을 이해하려 애쓰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 활기차고 따뜻한 땅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다른 무엇보다 교육 혁신 그리고 사람과의 유대를 중시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토대로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한 사회를 발견했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에 교훈과 경험을 어디를 가든 간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목격한 것과 같은 회복력, 결단력 그리고 연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친절과 이해의 행동 하나하나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이 나라에 불과 몇 주 만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풍부하고 매력적인 문화, 따뜻하고 환영하는 국민들. 인류가 이뤄낸 최고의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를 발견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엄청나게 깊고 풍부한 역사였어요. 이 땅과 사람들을 만들어 온 수많은 세기의 문명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더라고요. 곳곳에 자리 잡은 고대 사찰과 궁궐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 풍습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자국의 정체성과 유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나라라는 게 분명했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느껴졌죠. 조선 왕조 국왕들의 본거지였던 웅장한 건물과 정원 단지예요. 소영시와 궁을 거닐며 그 규모와 장엄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밀한 조각과 화려한 장식들은 장인들의 놀라운 솜씨와 예술성을 보여줬고 하늘 높이 치솟은 지붕과 대문들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했죠. 궁을 둘러보는 동안 소영씨는 몇 세기에 걸쳐 궁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와 전설들을 들려주었어요. 이 정각을 거닐던 강력한 왕과 왕비들, 조정을 둘러싼 음모와 책략들, 조선 왕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많은 전쟁과 침략들까지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궁은 한국인의 회복력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듯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아마도 경복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주변의 현대 도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궁담장 너머로는 마치 미래 도시의 비전 같은 서울 도심의 마천루와 넌사인들이 우뚝 솟아 있었죠. 고대 건축물과 정원 안에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두세 개는 완벽하게 어우러져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의 진정 숨막힐 정도로 멋진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옛것과 새것 사이의 이런 조화로움은 한국 체류 내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전통 한식이 혁신적인 젊은 셰프들에 의해 재창조되고 격상되는 모습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과거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는 데 정말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로 수원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했던 게 있네요. 세계 최대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로서 삼성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멋진 장치들이 전시된 게 아니라
삼성이 첨단 기술 혁신과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였어요.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삼성이 가상현실이나 3D 프린팅 같은 최첨단 기술로 고대 한국의 유물과 예술 작품에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걸 보고 감탄했죠. 전통 도자기의 복잡한 문양에서부터 왕실의 화려한 복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모든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매력적인 첨단 변신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아마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송도 국제 비즈니스 지구를 방문했을 때였을 거예요. 서울 바깥의 인공섬에 처음부터 지어진 미래형 스마트시티라고 해요. 송도의 번쩍이는 대로와 우뚝 솟은 마천루 사이를 걸으며 마치 SF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시의 모든 것이 최신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어요. 도시 풍경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진 것에서부터 주민과 방문객들을 편하게 실어 나르는 첨단 교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요. 송도는 한국이 자국과 세계를 위해 만들어가는 미래에 살아 숨쉬는 구현체 같았죠. 그런데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도시 중앙공원을 걸으며 현대적인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전통 한국 정자와 정원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어떻게 포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들의 모범을 따른다면 세상이 어떨지에 대한 희망과 영감으로 가득 차올랐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다 해갈 무렵 머무는 동안 겪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부터 사회의 놀라운 효율성과 혁신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측면이 저에게 깊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조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줬다는 거예요. 애초에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던 비극적 사건의 여파로 쉽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어려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번영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일궈냈는지 보며 새로운 각오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르며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여전히 많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죠.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회복력과 연민의 엄청난 힘을 직접 목격했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한국 해안선이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며 이 놀라운 나라에서 제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여정의 교훈과 경험을 어디를 가든 간직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겠다고요. 그게 보여준 놀라운 환대와 관용에 보답하고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아름답고 고무적인 나라에 빚진 감사를 갚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